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프리랜서 작가로 집에서 일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던 시작에서부터 지금의 복잡한 현실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의 결혼은 어릴 적부터 예정된 듯한 삶이었어요. 우리 집안과 시댁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였고, 부모님들께서는 종종 저희를 두고 우리 집 딸이랑 내 집 아들 둘이 커서 결혼하면 딱이겠다는 농담을 하셨죠. 그 말이 처음엔 단순한 웃음거리였지만 점점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저희 둘에게는 당연한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런 기대가 싫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성격이 차분하고 책임감이 강했었거든요. 저도 그가 나쁘지 않았고 저희 가족 역시 그를 좋은 배우자감으로 여기셨죠. 너는 참 복이 많다. 저런 듬직한 남편 만나면 평생 든든할 거야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스스로 사랑과 결혼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이 모든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따랐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두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양가 어른들이 마음과 의견이 맞아 결혼에서의 복잡한 절차는 손쉽게 진행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 엄마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이제 시댁에서도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겠네. 엄마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기대와 설렘이 섞인 마음이었죠. 결혼식 날은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객들 사이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의 자부심 가득한 얼굴이 잊히지 않습니다. 남편은 결혼식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손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하는 거구나.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정말 좋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초반의 신혼생활은 정말 순조로웠어요. 남편은 저를 다정하게 대했고, 저는 그의 작은 배려에서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위해 요리를 하거나 주말에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죠. 우리 나중에 아이 셋 낳아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꿈이 정말 이뤄질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결혼 초반의 행복은 우리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과 시댁이 하나가 된 결혼이었고, 그들의 기대와 응원이 우리의 행복을 지탱했던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하기보다는 가족의 기대 속에서 좋은 부부가 되려는 모습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저 모든 게 잘 굴러가는 듯 했어요. 남편은 대학병원 행정직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왔고,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꾸린 작은 신혼집에서의 삶은 소박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죠. 하지만 결혼 초반부터 미묘한 어색함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을 좋아하고 그와의 결혼에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우리 사이에 깊은 감정적 연결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혼이란 원래 이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넘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결혼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았던 틈은 점점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결혼 초반의 안정감과 행복 뒤에 감춰져 있던 갈등의 씨앗들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어요. 아이가 잠들었을 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부모가 됐어. 이 작은 생명이 우리 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라며 웃곤 했죠.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우리 가정은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첫 아이를 낳은 후부터 우리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육아와 가사로 바쁜 일상이 이어지면서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남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 보였지만 그 이야기를 저와 깊이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육아와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며 정신없이 바빴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는 주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로만 흘러갔습니다.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첫째가 밤새 울 때 남편은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라며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잠들어 버리곤 했죠. 저는 새벽까지 아이를 달래며 남편이 그저 잠든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금 남편도 나름대로 바쁜데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보다는 외부 모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동료들과의 회식, 상사들과의 자리 등은 빠질 수 없는 일이라며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오늘도 늦어? 어쩔 수 없어. 팀 회식이라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면서 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불만을 터뜨릴 때마다 그는 오히려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다 너랑 애들 때문이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불평만 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싶었거든요. 특히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건 둘째 아이를 낳은 이후였습니다. 육아와 각자의 일에 치여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가까워질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각자의 생활에 더 몰두하기 시작했죠. 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부터 프리랜서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일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은 일에 몰두하며 현실의 복잡한 감정을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작업을 끝내고 고요한 집안을 바라볼 때면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업무와 함께 늘어난 술자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는 남편과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멀어져 가는 동안 남편은 점점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때로는 집에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을 제대로 찾지 못해 베란다나 붙박이장에 실수를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발 술 좀 적당히 마셔요. 내가 술이라도 마셔야 스트레스를 풀지. 그의 말에 답답했지만 그의 고단함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고 그래서 더 노력했어요. 건강을 챙기라며 홍삼을 다려주고 가끔은 술을 줄이기 위해 같이 운동을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흘려듣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냉담함은 점점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미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초반 함께 손을 맞잡고 웃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와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외부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고 저 역시 아이들과 일에 몰두하며 남편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줄이기 시작한 건 첫째 딸이 고3이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던 날들은 사라졌고 남편은 오히려 건강해진 모습으로 집안 분위기를 잠시나마 밝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술을 끊으니 확실히 나아 보인다는 생각에 안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변화가 단순히 건강 회복 이상의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는 핸드폰에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아무데나 두고 깜빡 잊고 출근할 때도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화장실에 갈 때조차 핸드폰을 챙기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에 중요한 거 있어? 요즘 계속 손에 들고 있네? 아, 아니야.
회사 일이 많아서 연락을 자주 확인해야 해서 그래.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의 태도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대화 중간에 핸드폰 알림이 울리면 즉시 반응하며 확인하는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저는 그때마다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괜히 의심하지 말자. 회사 일이 바쁘다잖아.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딸이 갑작스럽게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성실하고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뚝 떨어지고 학원을 빠지기 시작한 데다 부모님께 대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고3이라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지만 딸의 변화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딸은 아빠와의 관계에서도 전과 달랐습니다. 평소엔 아빠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아이였는데 이젠 아빠가 들어오기만 하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식사 자리에서조차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점점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이기적이고 거짓말뿐이야. 엄마도 아빠랑 당장 이혼하는 게 나아. 왜 그런 사람한테 기대고 사는지 이해가 안 돼. 남자들한테 뭘 기대해봤자 상처밖에 더 받겠어? 딸의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딸이 요즘 유행하는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녀의 발언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극단적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아빠를 포함한 모든 남성에 대해 혐오를 드러냈고 심지어 특정 단체 모임에 참여하며 그 영향을 받아 행동과 말투가 더욱 달라져 갔습니다. 이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고3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겠지. 시험 끝나면 나아질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저는 혼자 모든 걸 끌어안아야 한다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딸의 이런 태도가 둘째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는 언니의 극단적인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행동까지 변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느낀 저는 딸과 단둘이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너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휴대폰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걸 봐. 사진첩에는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카페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가까워 보였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갔는데 아빠랑 그 여자가 있더라고. 처음엔 설마 싶었는데 두 사람이 너무 다정해 보여서 사진을 찍었어. 그 뒤로 몇 번 더 봤어. 미행도 해봤는데 둘이 같이 카페에도 가고 이건 분명 바람이야. 내가 틀릴 리 없어. 딸은 찍어둔 사진과 영상을 차례로 보여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영상 속 남편과 여자는 정말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딸의 눈엔 눈물이 고였고 저는 그 눈물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 엄마는 이걸 알고도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딸은 고통스러워했고 저는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무런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딸의 비뚤어진 행동과 아빠에 대한 혐오가 이런 일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딸을 와락 끌어안으며 다독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가 이렇게 큰 짐을 혼자 짊어지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 이건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에 집중해. 알겠지? 제 말에 딸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제 품에 안겨 흐느끼는 딸을 보며 저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몰려왔습니다. 딸에게는 강하게 말했지만 막상 제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이 문제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이 위기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그가 평소 사용하던 간단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열어볼까 고민했지만 의심스러운 마음에 바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대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최근 직장에서 새로 입사한 계약직 여성과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갈수록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겐 행운이에요 라고 말했고, 남편 역시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라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와 그녀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카페에서 만나는 대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장님 덕분에 큰 힘이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라면 뭐든 잘할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어. 본격적으로 그녀와 빈번히 연락하기 시작한 시기가 공교롭게도 남편이 술을 끊은 시기와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건강에 신경 쓰고 생활 습관을 바꿨던 이유가 가족을 위한 게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내심 기대했던 믿음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일상을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 보였고 저도 모르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의 무심한 표정과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만지는 모습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첩 속 그들의 다정한 모습이 자꾸 떠올라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당신, 그 여자랑 도대체 무슨 관계야? 나 전부 알고 있어. 남편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직장 동료야. 내가 좀 챙겨줬던 거지. 그게 그렇게 문제야? 도와준 것뿐인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저는 그의 태도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와준 것뿐? 도서관에서 붙어서 공부하고 카페에서 웃으며 얘기 나누고 문자로 서로 감사하다는 말 주고받는 게 단순히 동료 간의 일이라고? 당신이 다른 여자를 그렇게 챙기는 동안 우리 가족은 무너지고 있는 거 당신이 알기나 해? 남편은 제 말을 들으면서도 눈을 피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난리야? 내가 그 여자랑 뭘 했는데 이렇게까지 따지는 거야? 그냥 챙겨준 거 가지고 과민 반응하는 건 당신이잖아. 저는 그의 말에 참을 수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면죄부라도 돼? 우리 딸이 당신이랑 그 여자 같이 있는 걸 다 봤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카페에서 웃는 것도, 사진도 찍었어. 영상까지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더라.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야. 당신이 얼마나 충격을 준 건지 알아?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잠시 후에야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딸이 봤다고? 그게 진짜야? 저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기나 해?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비뚤어졌는지, 왜 그렇게 아빠를 미워하게 됐는지 이제 알겠어? 당신 행동 때문이야. 우리 가족을 생각하기는 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황의 심각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도 논쟁을 지속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대화 이후 남편이 그녀와의 관계를 끝냈다고 말했지만 제가 느끼는 불안과 의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둘이 여전히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몰래 그 여자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차분한 척하며 능청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부장의 아내입니다.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그녀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부장님 아내분이시군요. 무슨 일이신지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남편과의 업무 관계에 대해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요. 남편이 워낙 바쁘다 보니 요즘 집에서도 회사 이야기를 거의 못 들어서요. 그녀는 약간 주저하는 듯 했지만 이내 솔직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과장님께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덕분에 업무를 배워가는 중이에요. 과장님처럼 친절한 상사분을 만난 게 큰 행운이에요. 혹시 제가 과장님의 시간을 많이 뺏어서 민폐를 끼쳤던 건 아닐까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의외로 담담했고 저는 내심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제가 과도하게 의심한 결과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이 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그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끝없이 무너지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와의 통화는 분명 제게 남편과 그녀의 관계가 육체적인 바람으로까지 번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배신감과 공허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하는 특성상 누구와의 인간관계도 넓지 않았고 하소연할 상대도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나 시댁에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두 집은 사이가 워낙 좋은데 부모님에게 말하면 저희 가정이 깨질까 걱정하실 것이고 시댁에 말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 상황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족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뭐든 해보겠다고 했지만 딸은 처음엔 꺼려 했어요. 하지만 제 간절한 요청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선 첫날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불편한 표정으로 상담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시간을 통해 관계의 실마리를 찾고 싶었지만 가족들 사이의 거리감은 생각보다 더 깊어 보였습니다. 그날의 상담 이후 우리 가족은 여전히 어색한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딸은 남편과의 대화를 극도로 꺼렸고 남편은 그런 딸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방법을 몰라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이어보려 애썼지만 딸의 마음에 깊게 새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아빠와의 시간을 피했고 제가 나서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할수록 딸은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담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딸은 감정을 쉽게 꺼내지 않았고 아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순간조차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실망시키고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준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건 진심이야. 남편의 이 말에도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 상담사도 딸의 완고한 태도를 천천히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상담사와의 개별 세션에서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를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아빠가 했던 행동이 자꾸 떠오르고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직도 아빠가 믿어지지 않아요. 저 역시 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온전히 믿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남편은 변화를 보이려 애썼습니다. 그는 술을 완전히 끊고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했으며 딸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때로는 과하게 느껴졌고 마치 실수를 만회하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딸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빠가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진짜 우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같은 의문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대화에서 저는 그가 했던 행동의 본질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느낀 감정은 뭐였어? 단순히 동료로서 돕고 싶었던 거야? 아니면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던 거야? 남편은 한참 동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돕고 싶었어.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나라도 뭔가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그 관계에서 위로받고 있는 걸 느꼈어. 집에서는 점점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녀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그의 고백은 저를 한편으로는 이해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그러면 그건 정서적 바람이었잖아. 당신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에게는 그걸 숨겼어.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의 대화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바람이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육체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위로받는 건 역시 충분히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와의 관계를 단순한 도움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아빠와 몇 마디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조금씩 복원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작은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